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4월 총선을 33일 앞두고 있는데요. 역대 이런 초박빙 선거는 없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조사 보면 국민의힘 37%,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쳐서 37%, 초접전입니다. 이 조국혁신당 변수까지 발생하면서 더 예측이 불가능한 선거로 빨려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살얼음 판입니다. 첫 소식 안보겸 기자입니다. 여당과 범야권의 정당 지지도가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은 37%, 더불어민주당은 31%, 야권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민주당과 합치자 국민의힘 지지율과 동일한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율을 합쳤을 때 결과가 비슷합니다. 공천 국면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조사들이 나오지만 야권 전체가 모이면 초박빙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도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만이 아닌 야권 전체를 묶어 무조건 경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침을 맞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차피 같은 표라며 해볼만 하다는 입장입니다. 조국혁신당과 불가근 불가원 관계로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결국은 민주당으로 모여질 것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선거일까지도 초접전 양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야당한테 유리한 선거인데 지금 제3지대라든지 민주당의 내부의 어떤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약간 평평해진 구도로 치열한 총선이 되지 않을까.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확산될지 수그러들지가 남은 총선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 와중에 서울 지역 민심은 여당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45대 24, 지난주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요. 지난 총선 때 서울에서 40석 이상 휩쓴 민주당,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이세진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서울 지역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45%, 24%를 얻은 민주당을 21%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지난주 조사보다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에서만 41석을 휩쓸었던 민주당,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당내 공천 갈등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한 민주당 의원은 공천 상황을 기점으로 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올라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현역 40명 중 9명을 교체했는데 불출마한 우상호 의원, 탈당한 친명 이수진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명계 의원들이 교체됐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연일 비명계 후보 지역에서 통합 행보에 나선 이유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그리고 박상은 후보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서울 48개 지역구 중 39곳 대진표가 완성됐는데 민주당 현역 빈자리에 영입 인사들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중성동갑에서 윤희숙 전 의원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동작을에선 나경원 전 의원과 류사명 전 총경, 마포갑에선 조정훈 의원과 이지은 전 총경 등이 맞붙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대감과 경계심을 동시에 나타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공천받은 한 후보는 현장 분위기는 확실히 전보다 나아졌지만 30, 40대까지 깊숙이 좋아지진 않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안 기자, 정치부 우연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것부터 좀 물어볼게요. 이 서울과 경기 민심이 원래 달랐습니까? 네, 서울과 경기 민심 원래부터 달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지난 2017년 대선을 보면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서울, 경기, 인천에서 모두 앞선 득표를 했고요. 지난 2020년 총선에서도 이 세 곳 모두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는데요.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많은 득표를 했고요. 인천과 경기에서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보통 수도권 하나로 묶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왜 이렇게 표심이 달라지게 된 걸까요? 네,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나 서울, 경기 정치인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요. 공통적으로 꼽는 거 바로 인구 변화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경기 지역에
4050 세대가 늘었다, 표밭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 4050, 통상적으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총선과 대선 때 인구 변동을 분석해 보니까요. 서울은 4050 숫자가 11만 명 가까이 줄었는데 경기도는 7만 5천 명이 늘었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다들 집값을 이야기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이 서울에서 경기 지역으로 4050 세대가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한 민주당 의원은 몇 년 전부터 경기의 당세가 좋아졌다면서 부동산 급상승으로 신도시에 이주한 게 원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반면 서울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지지층이 빠져나가 선거가 더 어려워졌다고 울상이었습니다. 자, 지난 대선 때부터 달라졌다면 이재명, 그러니까 경기지사를 지낸 이재명 대표 영향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그 민심의 온도차가 이 서울과 경기에서 뚜렷합니다.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더 좋냐고 물었더니 이 대표를 꼽은 응답자 인천 경기가 서울보다 10%포인트 높았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경기 비슷했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인천 계양을 해 지역구를 둔 만큼 인천 경기가 아무래도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좀 낮고 더 벌어진다. 민주당은 왜 그렇다고 봅니까? 네, 이제 최근 친명, 비명, 이 공천 갈등으로 인한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이 반감이 서울이 더 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서울을 보면요. 비명계 김영주 의원은 하위 20% 평가에 반발하며 탈당했고 전해숙, 노웅래, 강병원 등 비명계들이 주로 공천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 지역 한 민주당 의원은요. 당내 분열을 보면서 민주당 리더십의 문제를 많이 느끼더라며 서울이 이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국민의힘은 경기에, 민주당은 서울에 더 집중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여야가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인천을 방문해서 GTX 등 지역 수건사업 지원 정책을 내놨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어제 오늘 경기 지역을 돌고 있죠.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 서울 종로, 영등포, 양촌을 돌고 있고요. 공천 갈등에 실망한 서울 민심을 돌려보려는 듯 친노 곽성원 후보, 친문 황희 후보를 먼저 찾았습니다. 네, 이 전략전이 치열한 것 같네요. 아는 기자, 우영기 기자였습니다. 자, 이제 공천을 거의 마무리한 여야, 다음 이 선거전을 이끌 선대위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선거를 이끌 파트너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제가 마음도 요새 복잡하고 그러는데 여기 올 분위기는 아닌데.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출마를 당에서 요청받고 고민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인 전 위원장의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임명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미래는 인요한 선대위원장 투톱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구상입니다. 한 위원장은 인 전 위원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저는 그분은 호남의 명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요한 위원장이 그동안 우리 당을 위해서 해온 활동들을 보시면 저는 장점이 많은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인 전 위원장은 채널A에 비례대표 출마를 고심 중이라고 밝혔는데 수락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 전 위원장은 원희룡 후보에 이어 오늘은 안철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로도 있고 분당도 있고 뭐 수원도 있고 성남도 있고 온 사방대에서 다 오셨는데 자, 세 분 합니다.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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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당 관계자는 푸른 눈의 한국인이 전국을 돌며 선거를 지휘해준다면 한 위원장과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자, 이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에 출마한 만큼 불출마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처럼 전국을 누비며 선거 유세를 띨 수는 없습니다. 이해찬, 김부겸, 이탄희 3인 선대위원장 체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을 지휘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이탄희 의원 등을 함께 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의 원로인 이 전 대표와 문재인 정부 총리인 김 전 총리, 40대 이 의원과 함께하면 개파, 세대 통합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명 행사 논란으로 홍영표, 서른 의원 등이 이탈하지 않았냐며 통합형 선대위로 정권 심판의 전열을 가다듬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인천 개항을 해서 원희룡 전 장관을 상대해야 해 지역구를 비우기 어렵고 이번 달에 확정된 재판 일정만 4개가 더 있어 유세 지원에 총력을 쏟기 힘든 상황입니다.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당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이 모습이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딱할 것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 측은 당에서 공식 제안이 있었다면서 통합과 상생에 대한 전제가 수용되면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초에 올라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무슨 연락이 오면 그럼 내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게.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 오면은 선대위원장에 합류하면 좋겠죠. 한동훈 위원장의 맞서는 이탄희 의원이죠. 일각에선 당의 컷오프 결정을 수용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할론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 성남시를 찾았습니다. 이 대표 재판받는 시간에 나는 성남에 왔다며 이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는데요. 대장동 비리로 훼손된 성남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분당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살던 아파트 앞이기도 한데요. 한 위원장은 법원에 있는 이 대표와 달리 자신은 성남에 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남의 분당을 누비면서 시민들과 대화하고 시민들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같은 시간에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꼬집었습니다. 우연히 이재명 대표께서 법카 배달하고 그 집 근처더라고요. 거기서 법카를 유용했던 세력과 성남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세력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 위원장이 오늘 찾은 경기 성남과 용인은 지난 총선에서 전체 8개 선거구 중 6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곳입니다. 한 위원장은 성남시장 출신인 이재명 대표 정치적 근거지 성남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니 백현동 비리니 하는 식의 비리 때문에 성남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습니다. 저희가 성남시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후 시장에 들러 후보들과 떡볶이를 나눠 먹고 용인으로 이동해 검사 생활을 함께한 이원모 후보와 거리 인사를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다음 주에도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곳곳을 찾아갑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다시 김건희 여사를 소환했습니다. 건생구팽, 김 여사를 살리더니 국민의힘이 컷오프를 했다. 김 여사 방탄공천이라고 비판한 건데요. 부인 김혜경 씨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공천은 건생구팽이라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개를 사냥한다, 삶아 먹는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막공천, 막천, 아니 막사천 아닙니까? 토끼가 잡히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는 사자성어 토사구팽에 빗대 김건희 특검법 표결이 끝난 뒤 현역 의원들을 많이 교체한 국민의힘 공천을 비꼰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이례적으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주가 조작, 디올백 수수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서 소명이 되는데도 수사는커녕 제 아내는 7만 몇천 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민주당 검찰탄압대책위원회는 총선 이후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특검법엔 김 여사를 수사하지 않는 검사와 수사관들까지 포함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폐기한 공정과 상식을 국민 앞에 바로 세우고 검찰의 수사농단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기 위해 총선일까지 김건희 여사 이슈는 계속 부각시킬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지역구 254곳 중에서 가장 뜨거운 곳만 찾아가는 더 스팟 254. 오늘은 처음으로 충청권 금강벨트로 갑니다. 세 번째 맞대결이 펼쳐진 그곳, 전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금강벨트 최대 격전지 충남 공주부여 청양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선 두 후보가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오선 현역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 출신 박수현 후보가 세 번째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낙선된 사람은 낙선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하신 것에 비해서 주목할 만한 그런 성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인구 구조를 보면 공주시의 인구가 부여 청양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공주시에선 공주 출신 박수현 후보가 지난 두 차례 총선에서 모두 이겼지만 부여 청양에서 밀린 표차를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격차는 4년 전 2.22%포인트로 8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공주시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은 공주시 신관동에 서 있는데요. 여기서 차로 15분 거리면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현역 정진석 의원은 다소 낙후된 공주시를 행정수도 세종시의 배후 도시로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사를 공주에서 5년 정도 했는데 매년 이제 사람이 빠져나가는 게 눈에 띄게 보여서 충청 메가시티의 핵심축 도시가 공주가 돼야 된다는 대전, 세종, 청주, 공주를 하나로 묶는 충청 메가시티를 추진해야 된다. 대통령의 뿌리가 바로 이곳 공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함께 호흡을 맞춰서 저는 지금 논과 밭이 몰려있는 공주시 쌍신동에 나와 있는데요. 공주 부여 청양은 주민 5명 중 1명이 농민입니다. 박수현 후보는 농민 표심을 겨냥해 이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기름값이라든가 뭐라든가라는 거는 자재값은 올라가는데 우리 먹을 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여기에 이제 부직포를 겨울에 덮었어야 되는데 부직포 값도 비싸니까 못 덮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얼어 죽은 거야. 가격을 보존을 통해서 안정을 시켜주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만들고자 하는 제도의 핵심이 가격 안정 제도예요. 정권이 중간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두 번의 석패 끝에 반드시 박수현의 1승이 가능하다. 세 번째 맞대결은 누가 이길까요? 충청권을 관통하는 금강벨트. 승부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충남 공주부여 청양에서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선거 때마다 전통적인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온 곳 바로 충청도입니다. 선거를 한 달 앞둔 충청의 민심은 어떨까요? 여론아는 기자 유승진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지난 총선 초접전 격전지는 어디에 몰려 있었을까요? 바로 충청도입니다. 3%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렸던 곳만 5곳, 전국 최다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충청 민심은 어떨까요? 2월 첫째 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충청 지지율은 1%포인트 차이, 이후 크게 벌어졌다가 다시 좁혀졌고 또 벌어졌다가 오늘 발표된 조사를 보니 2%포인트 차이로 다시 박빙인 상태입니다. 충청도는 아직 어느 쪽에도 제대로 마음을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충청도의 초격전지 5곳 중 3곳은 국민의힘이, 2곳은 민주당이 의석을 갖고 있는데 대진표는 다 짜여졌습니다. 5곳 중 4곳은 4년 전 승리한 현역 의원들이 그대로 공천받았는데 상대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가 공천받았습니다. 모두 리턴 매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번 총선은 충청 전체를 집어삼킬 만한 대형 지역 이슈가 없고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등 주요 정치인들이 충청 출신도 아니어서 인물 쏠림 현상도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람에 더 예민한 모습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국 순회 첫 일정으로 천안과 청주를 찾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 주 천안에 가는 이유입니다. 충청 표심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청은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 쏠림 성향이 강해 남은 한 달 두 자릿수 의석수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여론 아는 기자였습니다. 수해 실종자를 찾다 순직한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원래 호주 대사직을 수행하러 오늘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돌연 출국을 미뤘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는데 민주당은 부당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늘 저녁 비행기로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4일 임명된 호주 대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돌연 출국을 연기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받고 있는 데다 출국 금지 상태에서 외교관 신분을 이용해 출국하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이 대사직에 임명된 뒤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나 이런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공수처의 조사가 이뤄졌고 이 전 장관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출국 금지 해제는 범죄 은닉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외교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등의 이유를 들며 수사에 비협조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사로서의 임명 조치뿐만 아니라 출국 금지 해제 조치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군검찰의 사건 수사 기록을 회수한 경위와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가 어제 향년 95세로 별세했습니다. 내조 9단으로 불린 손 여사는 김 전 대통령과 평생의 동반자이자 동지였습니다. 빈소에는 오늘 조문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1951년 6.25 전쟁 중 손명순 여사는 1928년생 동갑내기인 김영삼 전 대통령과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이화여대 3학년 재학 시절이었습니다. 정치구단 김 전 대통령 곁에는 늘 내조 구단 손 여사가 있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1983년 신군부에 맞서 단식투쟁을 벌일 때는 직접 외신 기자의 전화를 걸어 실상을 알렸습니다. 90도로 허리 숙인 인사는 손 여사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로는 어린이들과 약자를 챙겼습니다. 어린이 여러분은 이 나라의 새싹이며 우리 미래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여러분들은 큰 꿈을 품고 세계 어디를 가서라도 뒤지지 않는 튼튼하고 슬기로운 어린이가 됩시다. 인생에서 제일 잘한 두 가지 중 하나. 2011년 회혼식 때 김 전 대통령이 평생 민주화를 이룩한 일과 함께 손 여사와의 결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15년 11월까지 64년을 함께하며 묵묵히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손 여사는 어제 오후 5시 39분 향년 9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엔 조문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고인과의 인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영원한 동반자로서 내조하시고 또 싸울 때는 같이 싸우시고 해야 됩니다. 민주화의 동지시였고 그 평생의 동반자이셨던 손명순 여사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와야 될 자리고.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이현재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사람들이 무엇을 당했나 보죠? 네, 이들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자, 선거 열기가 과열되면서 선거운동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를 돕고 있는 이천수 후원회장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어제 오후 한 남성이 손에 뭔가 쥐고 원 후보와 이 회장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바로 드릴이었습니다. 아, 나사 못 박는 그 드릴입니까? 네, 그 드릴입니다. 자, 아무것도 모르는 두 사람이 악수를 청했는데 이 남성 갑자기 이천수 회장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해당 남성은 이 회장에게 자, 와이프와 딸 자식들 어디 사는지 다 안다. 자, 가만두나 봐라, 조심해라 라고 협박했습니다. 와, 섬뜩한데 몇 시간 전에는 폭행도 당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침 출근 인사 중인 두 사람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서 악수를 하나 싶더니 갑자기 이 회장 몸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자, 해당 남성이 이 회장 허벅지를 무릎으로 가격한 겁니다. 자, 마음에 안 들어도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원 후보 측은 명백한 범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도 가해자를 특정해 곧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선거 폭행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봉변을 당했어요. 네, 같은 민주당 당원들에게 당했습니다. 경기 하남 갑에 전략 공천된 추미애 전 장관, 그제 처음으로 지역 일정에 나섰다가 쫓겨나듯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추미애 부끄러우질 않아? 진짜 어디나 세상에 하남 시민들 무시하고 하남 민주당 걸린 당원들까지 무시하는 이런 일반적인 형태가 어딨어? 네, 추 전 장관의 전략 공천에 반대하는 당원들이 항의한 겁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보이는데요. 네,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청년 전략 특구가 된 서울 서대문과 민주당 경선이 시끌시끌합니다. 자, 어제 최종 경선 후보 3인을 발표했는데 오늘 갑자기 명단이 바뀌면서 사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서대문갑 청년 전략 특구 후보자 경선에 참여할 대상자는 권지웅, 김규현, 성치훈입니다. 최고위에서 조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권지웅, 김규현, 김동아 후보로 최종적으로 의결을 했고요. 김동아 후보가 누구길래 시끌시끌한 거예요? 네, 김동아 후보는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죠.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실장의 대장동 사건 재판 변호인입니다. 자, 원래 비명 홍기원 의원 지역구인 경기 평택갑에 출마하려다 자객공천 논란이 일면서 서대문 갑으로 지역구를 옮겼는데요. 자, 상황을 정리하면 외지에서 온 대장동 변호사가 경선에서 탈락했는데 지도부가 구제해준 모양새가 된 겁니다. 자, 성치훈 후보는 차라리 그냥 전략 공천하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공개 오디션 결과를 바꾸는 건 승부 조작이나 다름없다고요. 근데 당도 후보를 바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은 여성단체들에서 강한 항의가 왔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성치훈 후보가 과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발언을 해 2차 가해를 했다는 건데요. 자,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국민적 요청에 기민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 후보 교체보다 그 자리에 대장동 변호사를 넣은 게 더 논란이 되는 거군요. 네, 이런 장면을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김동아 씨인가요? 그런 공천 보셨어요? 그런 공천을 대한민국 역사 이래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이런 막장 공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이번 총선에 출마한 대장동 변호사는 총 6명으로 아직 3명이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당은 김 변호사가 차점자라 기회를 얻은 거라고 했는데요. 하필이면 그 4등이 대장동 변호사라 논란이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오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이 논란입니다. 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 명단을 작성해서 유포하라고 지시하는 듯한 내용의 문서였는데요. 사실이라면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되겠죠. 경찰이 진위 여부를 따지는 중인데 의협 측은 완벽한 가짜 문서라고 합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문서. 작성자는 자신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라며 공문처럼 보이는 문서를 게시했습니다.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의 명단을 작성해 유포하자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만 가리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의협이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시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번 문건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의협 문서들과 인터넷에 올라온 공문을 대조해 실제 의협 문서인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협 측은 완벽한 허위 문서라며 글 작성자를 다음 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백한 가짜 뉴스이고 조작된 허위 문건이었습니다. 이에 의협 비대위에서는 해당 게시글의 게시자를 형사 고소할 것이고 경찰은 지난 6일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조사한 데 이어 오늘은 의협 실무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내일은 노완규 전 의협 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그동안 의사만 할 수 있었던 진료행위, 오늘부터 간호사도 일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문을 열어줬는데요. 첫날 의료 현장 모습이 궁금합니다.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심폐소생술과 약물 처방 등 의사만 할 수 있던 진료행위 일부가 간호사에게도 허용된 첫날입니다. 의료 현장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반응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취약 투여는 모든 간호사에게 허용되고 전문 간호사와 전담 간호사는 응급 상황에서 동맥혈 채취와 수술 봉합 등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 하고 있지만 근데 이게 명시화되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좀 정리가 될 수 있겠다? 의사 이름으로 대신 일을 하는 경향이어가지고 간호사도 이제 간호사 이름으로 그 업무를 할 거고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업무 범위가 명확해졌다는 의견과 함께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병원장이 어느 정도까지 책임질 것인지, 환자가 만약에 잘못됐다고 했을 때 책임 소재가 될지 모르니까 그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환자들은 당장의 불안감보다는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된 데 더 의미를 뒀습니다. 불안하지만 좀 오실 때까지 어떻게 간호사들이라도 좀 해줬으면. 간호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하게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걱정은 의료 공백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입니다. 빅5 병원 중 처음으로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가운데 다른 병원과의 연대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환자 진료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남겨진 간호사와 환자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자, 오늘부터 간호사도 일부 진료를 할 수 있게 됐지요. 네, 최수정 한국전문간호사협회장 직접 모시고 어떻게 뭐가 좀 바뀌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요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전공의 집단 사직이 이제 3주가 다가옵니다. 간호사분들 병원 현장에서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은? 아마 병원마다 차이가 굉장히 클 건데 어떤 병원들은 전담 간호사들이 하루에 15시간씩 10일 이상 휴일 없이 일하는 병원들도 있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반면에 네. 또 어떤 병원은 이제 마취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서 수술이 줄다 보니까 병실에 환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서 네. 아주 일할 만하다 뭐 이렇게 약간 그래요? 네, 변동이 좀 심합니다. 아, 네. 네. 근데 뭐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자, 오늘부터요. 자, 정부가 예전에는 의사만 할 수 있었던 의료 행위 중 일부를 간호사들도 할 수 있게 됐다.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의사들의 업무라고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일들인데 사실 좀 따지고 보면 이것들이 과연 의사만 했던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네. 면에서 보면 네. 의사들이 음지에서 이미 시켰던 일인 거죠. 심지어 제가 들은 어떤 내용들은 응급실에서 기도 삽관을 하는 뭐 PA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크게 문제가 됐던 것들은 일부 병원에서 뭐 대학병원에서 골수천자를 하는 것이 불법이니 아니니 이렇게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또 오늘 나온 보도자료에 어제 나온 보도자료에 보면 전문 간호사가 골수천자를 할 수 있다라고 네. 되어 있으니 이게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인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한 일들이 지금 넘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미 하고 있었던 것들인데 네. 이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풀린 것들도 좀 있다. 그렇죠. 사실 간호사분들이 많이 했던 거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전문 간호사 협회장이시잖아요. 전문 간호사와 일반 간호사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문 간호사의 경우에는 간호사 경력 3년 이상의 네. 경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전문 간호 과정을 하는 석사의 2년 반짜리 교육을 받으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외에도 의사가 하는 업무들 중에 상당 부분을 네. 해왔던 간호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 간호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간호사들은 의사들이 하고 있었던 이 업무, 하지만 이미 간호사들도 하고 있었던 이 업무 그냥 법적으로 확대해달라, 이게 지금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겁니까? 간호사에게 맡겨도 문제 없는 거예요? 네, 이미 해왔죠. 그런데 네. 이제 다만 예를 들어서 비뇨기과 의사가 심장 수술하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처럼 네. 영역에 따라서는 전문 간호사든 간호사든 자기 영역의 전문성에 따라서는 못할 수 있는 업무가 있지만 뭐 원칙적으로 이걸 막는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간호사 업무가 확대가 되면 네. 지금 이제 전공의들이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 네. 부분 의료 공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겁니까? 어때요? 아마 일부 해결이 되겠지만 뭐 우리가 면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의사 면허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간호사 면허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일부 겹치는 두 영역 간에 겹치는 일이 있겠지만 그걸 간호사가 다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들이 필요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네. 네. 의사협회는 오늘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이 간호사 영역 업무가 확대되는 걸 두고 불법 무면허 진료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불법이고요. 네. 지금은 합법이면 어디가 불법일까요? 네. 네, 이건 필요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일을 하는 거 누가 시켰을까요? 간호사가 시켜서? 아니거든요. 네. 병원장과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진료과가 시켜서 했을 때에는 필요하니까 일을 시켰는데 그게 뭔가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그걸 불법이라고 하고 지금은 또 그 일을 주면서 합법적으로 하라고 하면 네. 이게 과연 진료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일 거냐라고 해석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러면 문제는 네. 그런 걸 왔다 갔다 하는 정부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이게 반대하는 의사가 문제인 겁니까? 저는 둘 다 문제라고 생각을 둘 다? 합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료 직종 간의 업무들이 정말 오버랩이 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의료의 업무와 현재의 의료 시스템의 업무들이 달라지는데 의사가 온전히 그 일을 다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눠서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과거에 일제시대에 만들어 놓은 법 안에 묶어놓고 네. 이게 불법이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일을 누가 다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지금 의대 증원에 대해서 의사는 강하게 반대라고 있잖아요. 네. 간호사 쪽 입장은 뭐예요? 증원을 반대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나 다만 증원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거냐 하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호사가 부족해서 간호대 계속 증원해서 확대를 하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네. 그건 결국은 전체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요 필수 의료과에 의사들이 부족한 이유는 고소를 많이 당하고 급여도 적고 뭔가 네. 보장이 적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시스템들을 바꾸지 않고 단지 의대 증원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도 뭐 그 부분을 해결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한번 지켜보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수정 한국전문간호사협회장이었습니다. 네, 의료계가 혼란을 겪는 사이 사기를 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의사를 사칭해서 여성에게서 800만 원을 뜯어낸 건데요. 의사 파업 때문에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속였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무인 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결제합니다. 편의점과 카페에서도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카드, 무인 점포에 누군가 두고 간 분실 카드였습니다. 결국 남성은 지난 5일 남의 카드로 4만 원가량을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남성을 조사하던 경찰은 다른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인터넷에서 찾은 의사 사진을 보내며 대학병원 의사를 사칭하고 파업 때문에 힘들다며 돈을 뜯어낸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남성은 의사 파업 때문에 병원에서 월급을 못 받고 있다. 가진 돈은 투자를 해서 묶여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8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남성을 검거한 경찰관이 9년 전에도 남성을 의사 사칭 혐의로 구속시켰던 담당자였는데 16년 차 형사의 예리한 촉을 피해가지 못한 겁니다. 남성은 의사 행세를 어떻게 했느냐고 묻자 옛날에 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대낮 흉기 난동 사건 소식입니다. 서울 수유동에서 얼굴에 위장 크림을 바른 남성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라면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시민 한 명이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세하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 쓴 채 빨간색 점퍼를 입은 남성. 가방을 맨 남성을 쫓아다닙니다. 자세히 보니 손에는 길다란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겁에 질린 남성이 피가 흐르는 듯 연신 얼굴을 닦으며 주변 과일 가게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장이 경찰에 신고를 하며 남성을 말려보지만 이번엔 가방에서 흉기를 하나 더 꺼내 들고는 과일 가게 사장을 위협합니다. 오늘 낮 1시 30분쯤 서울 강북구에서 5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화단에 불을 피우려는 A씨를 피해자가 말리려 하자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눈빛이 정말 찌를 것 같아서 저도 두려워서 뒷걸음질 칠 정도니까. 과일 가게 사장은 A씨를 사람이 없는 쪽으로 유인했지만 A씨가 피해자에게로 되돌아가려 하자 뒤에서 날아차기로 넘어뜨리며 제압을 시도하고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고. 위장 크림을 얼굴에다가 다 찍어 발랐고요. 너를 죽이겠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유인을 해서 이후 퇴근길에 주변을 지나던 경찰관이 A씨를 발견해 흉기를 내려놓도록 설득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타이어가 빠지면서 관광버스를 덮쳐서 2명이 사망했었는데요. 이 사고를 계기로 경찰이 화물차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곳곳이 찢어져서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타이어로 짐을 가득 실은 화물차들이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27.5톤 대형 화물차. 타이어 곳곳이 찢겨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재생 타이어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 계속 다니시요? 바꿔도 되겠죠. 이거는 국산 새 타이어만큼 새 타이어. 타이어 휠도 심하게 녹슬어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런 거 부러지면 어떡할 거예요? 얼마 안 돼 적발된 또 다른 화물차. 타이어 옆면이 찢어져 있고 마모되다 못해 곳곳이 뜯겨 나갔습니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차량 탁송용 15톤 트레일러는 차를 더 실기 위해 임의로 받침대를 1m가량 늘려놨습니다. 주행할 땐 받침대를 접어야 하지만 용접해 놓은 탓에 접히지도 않습니다. 연장한 게 아니라 이걸 들어 올리는 거예요. 아니가 들어 올려. 적재함 걸쇠 장치를 잠그지 않고 달리던 화물차도 적발됐습니다. 예? 왜 안 채우셨어요? 지금 저 보리고 빈통인데요. 이 밖에도 물건을 더 많이 싣겠다며 화물칸을 불법 개조하거나 한스프링을 적재함에 꽂고 지지대로 쓰던 화물차도 여전했습니다. 한스프링은 주행 중 부러지거나 떨어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2시간 반 단속에 18건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출발 전에 일단 간단한 정비, 그다음에 차량에 떨어질 만한 물건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다닌다면. 이번 단속은 화물차 타이어가 빠져 맞은편 관광버스를 덮치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걸 계기로 화물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진행됐습니다. 단속은 다음 달까지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불황의 역설이라고 하죠. 고금리의 고물가로 힘든데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6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복권 명당마다 줄이 늘어서 현장, 임종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로또 1등 당첨자가 15명 나온 서울의 한 복권 판매점입니다. 일명 명당 판매소로 평일 낮에도 복권을 사려는 긴 줄이 이어집니다. 한 3, 40명 기다린 것 같더라고요. 앞에만 해도 한 15명 가까이 되니까. 사람들은 기다리며 행복한 상상을 합니다. 뭐 일주일의 희망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집이죠. 집을 사고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제 살 집을. 저도 로또 한 장 사보겠습니다. 한 장 사는데 15분이 걸립니다. 실제로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6조 7천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처음 6조 원을 넘은 2022년도보다 5% 증가하며 매년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명당으로 유명한 다른 판매점도 금요일은 유독 사람이 붐빕니다.
아무래도 목금토가 이제 추첨일이 다가오니까 제일 많이 붐비긴 하죠. 지난해 복권 당첨금은 3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2년 전 조사를 보면 복권을 사본 적이 있다는 답변은 56%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설문에 응한 74%는 복권이 있어서 좋다고 응답했습니다. 즐겁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많이 된다면은 좀 행복할지 모르겠네요. 경기 불황 속에서 복권에 기대는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네, 초저가 상품을 내세운 중국 쇼핑몰 알리는 짝퉁 판매 논란 또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졌죠. 쿠팡과 갈등을 빚던 CJ가 이 알리와 손을 잡았습니다. 국내 시장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0원 청소기 같은 초저가 상품을 내세운 중국 쇼핑몰 알리의 월간 이용자는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2위 플랫폼인데 짝퉁 판매와 배송 지연 등 소비자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배송 추적이 어렵다 보니까 언제 올지 모르고 지금 과정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서 그게 좀 불편한 점인 것 같습니다. 올 1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알리 관련 피해 상담은 212건. 한 달 만에 지난해 전체 3분의 1에 달하는 피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가 소비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현장 조사에 나섰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중국 사이트라는 게 좀 확실히 믿음직하진 않아서 너무 사기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런 가운데 국내 식품업체 CJ제일제당이 최근 알리에 입점했습니다. 납품 갈등을 빚은 쿠팡을 대신해 유통 채널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앞서 CJ 대한통운은 알리의 국내 배송을 맡아와 CJ와 알리의 협력이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선 국내 대기업 입점으로 알리의 영향력이 커져 국내 유통 판매업계에 타격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을 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 68분 내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실시간으로 SNS에 글 70개를 쏟아내며 조롱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실시간 반박은 국정연설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예정 시간인 저녁 9시보다 26분이나 늦자 이를 지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연설 첫 주제인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합니다. A former Republican president tells Putin, quote, do whatever the hell you want, bowing down to a Russian leader.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푸틴이 바이든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68분간 연설 내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를 전임자로 칭하며 각 주제마다 저격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And my predecessor, I promising my predecessor to do any of that. My predecessor failed the most basic presidential duty that he owes to American people, the duty to care. 전임자 언급만 13번으로 트럼프를 겨냥한 가장 정치적인 국정연설이었다고 CNN은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우스꽝스러운 사진과 영상을 올리며 응수했고 바이든이 기침하는 순간마저 놓치지 않고 지적했습니다. 연설 전부터 2시간 동안 올린 글만 모두 70개에 달합니다. 심지어 연설 전에는 바이든의 나이 문제를 조롱하는 TV 광고도 내보냈는데 2029년까지 살아있을까라는 노골적 표현까지 담았습니다. Now other people my age see it differently. Hate, anger, revenge, retribution are the oldest of ideas. 바이든 대통령 역시 트럼프를 또래라고 칭하며 자신과 비슷한 나이란 점을 강조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우리 국민 25명이 사망한 헝가리 유람선 참사 이후 5년이 지나서 선박회사들이 유가족에게 67억 원을 배상하라는 헝가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헝가리 민사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위자료입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다리 밑을 지나던 유람선이 대형 크루즈선과 부딪힌 뒤 그대로 밀려나갑니다. 이 사고로 유람선에 탑승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숨졌고 1명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사고 5년 만인 현지 시각 지난달 28일 헝가리 1심 법원이 두 선박의 운영사 2곳에 대해 유족 74명에게 배상금 6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헝가리 민사소송 역사상 가장 큰 배상액이란 평가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법원이 역대 최대 위자료에 약 25%를 더해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루즈선은 주의 의무 위반, 침몰 유람선은 탑승선원 미달이란 책임을 인정한 것을 넘어 징벌적 의미를 더했다는 분석입니다.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현지 판사가 거의 매달 화상심리를 진행해 모든 유족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고 이들의 증언을 경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지 매체에 따르면 원고 78명 중 4명은 사위와 며느리란 이유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선박 회사들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네, 캐나다와 일본에서 서울대 공원으로 보금자리를 옮긴 레서판다 삼총사입니다. 적응 훈련하는 모습이 오늘 처음 공개됐는데요. 푸바오를 보내는 아쉬움을 달래볼 수 있을까요? 김단비 기자입니다. 귀여운 얼굴과 탐스러운 꼬리를 가진 레서판다. 전 세계 10,000마리밖에 남지 않은 1급 멸종 위기종입니다. 일본과 캐나다 동물원에서 양도받은 리안, 세이, 라비 3마리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대 공원으로 이주해 적응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이주 초기 대나무를 먹지 않아 사육사의 걱정을 샀지만 지금은 경남 하동에서 공수한 대나무를 즐기며 몸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장난감을 앞발로 굴려가며 간식도 잘 빼먹습니다. 세이 맛있어. 생김새는 모두 다릅니다. 일본 타마동물원에서 온 유일한 암컷 리아는 노란색 털이 특징이고 맏형 세이는 긴 흰 눈썹을 가졌습니다. 캐나다 캘걸리 동물원 출신인 막내 라비는 턱에 일직선으로 난 까만 줄무늬가 특징입니다. 국내엔 이들 삼총사를 포함해 총 6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은 레서판다의 종 번식을 위해 지난해 12월 일본 전문가를 초대해 사육 환경, 영양 관리 등 사육 정보를 공유받았습니다. 적응 훈련을 마친 레서판다 삼총사는 이달 말부터 실내 방사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주말을 앞둔 퇴근길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겨울이 끝났나 싶어 넣어둔 장갑도 다시 꺼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파고드는 바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퇴근길에 오른 시민들은 찬바람에 잔뜩 움츠린 모습이고요. 목도리에 패딩까지 거리는 겨울 모습입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해갖고 옷 입는 게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말 내내 영하권입니다. 서울 경구 내일 영하 3도, 모레 영하 2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대관령 영하 14도로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꽃샘추위 일요일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충청 이남, 화요일은 전국에 비 소식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는 따뜻한 3월의 봄 날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각에서 채널A 뉴스 정재경입니다. 올해 들어 연이은 정치인 피습 악몽이 아직 생생한데 오늘도 총선 후보자들 또 지원자들을 향한 막말, 협박,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이 초유의 박빙 선거라 과열되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나진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가 오히려 악몽이 되면 안 되겠지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무사고 총선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